자, 오늘 금융 파트 할 차례죠? 자, 우리 부동산 금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금융은 작은 융통을 줄인 용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작은 융통을 줄인 용어를 금융이라 씁니다. 자, 지분금융이 있고 부채금융 이렇게 했죠? 지분금융은 자기 돈을 가지고 하는 걸 지분금융이라 쓰는데, 그렇죠? 지분금융이냐 부채금융, 이것도 시험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지분금융, 자, 지분금융이냐 부채금융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용어 정리 한번 보고 갑시다. 자, 부채금융이냐, 차이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채금융이 있냐 이렇게 물으면, 자, 간단히 시험 놓으면 지분의 가장 대표가 우리가 리처입니다. 리처, 리얼 리스테이트 인베이스먼트 추를 했습니다. 리처, 그죠? 자, 리처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리처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자, 리처는 거의 주식의 형태로 발행합니다. 주식의 형태로 발행한다. 주식을 다른 말로 증권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증권 이렇게 표현해도 관계없죠. 자, 이걸 우리가 펀드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문제에서요 펀드 이렇게 지문이 놓을 수도 있고, 증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출문제만 많이 있을 거예요. 직접 투자 방식은 어떻겠습니까? 신디케이트 있습니다. 그래서 조인트 벤처도 있어요. 그래서 조인트 벤처, 이런 것들이 가장 지분금융의 가장 대표적인 예문이라 볼 수 있죠. 자, 그럼 부채금융으로서 보면 우리가 부채금융은, 자, MBS 종류들이 있습니다. MBS 종류, MBS 종류들이 전부 다 부채금융이 됩니다. 채권의 종류니까 MBB 종류도 있겠죠. MBB 알겠죠? MBS, MBB, 뭐 ABS 이런 종류 있습니까? 자, 그래서 주택 상한사채도 있겠죠. 이것도 기출됐습니다. 주택 상한사채. 자,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 부채금융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채금융은 타인 자본을 이용하는 것을 모두 부채금융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MBS의 종류에 가면 나중에 그죠? PTS도 있고 MPTB도 있고 CMO 종류도 있겠죠. 이런 종류들이 부채금융의 가장 대표적인 종류였죠. 그럼 채권의 종류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채권의 종류. 그래서 채권의 종류들은 모두 부채금융 안에 들어간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채무불이행위험이란 용어 정리는 한번 볼까요? 채무불이행위험은 돈을 안 갚는 거죠. 그래서 채무불이행이라 쓰고, 주기상환위험은 어떤 것을 주기상환위험이라 쓰는가 하면요, 미리 돈 갚는 것을 주기상환이라 씁니다. 그러면 주기상환위험이나 채무불이행위험은 모두 누가 위험해질까요? 대출자가 위험해진다. 우리 기출문제는 채무불이행위험은 대출자가 위험을 부담하고, 주기상환위험은 차입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뒤집어서 시험에 놓은 적이 있어요. 그럼 틀린 지문이다. 모두 뭐다? 대출자. 대출자가 누굴까요? 은행이 위험을 처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용어 정리 받고요. 자, 시험 노는 거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험 노는 중심으로 보면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비교 좀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331페이지 그 4번에 보면 지분금융의 대표직 예로서 주식을 통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며, 부동산금융에서 리츠가 가장 대표적이고, 펀드, 신디케이트, 조인트 이런 걸 지분금융 방식이고, 부채금융 예를 들어서 사채, 채권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ABS도 있고 MBS도 있고 주택상한사채도 있습니다. 그래서 ABS하고 MBS의 차이점은요, 모든 자산을 담보로 증권으로 발행하면 ABS가 되고, 주택만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우리가 MBS란 말을 쓴다 되겠죠. 요걸 우리가 부채금융이라고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 한번 읽어보시고, 자, 333페이지 보면 원리금균등과 원금균등 최정식 상환 방식이 있죠. 이거는 매년 기출이 되므로 매년 출제가 됩니다. 매년 출제가 되니까 이거는 무조건 별표를 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계속 났죠. 자, 23, 24, 25, 26, 27,
28, 29까지 계속 나왔습니까? 계속 출제가 되었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매년 출제가 됨으로 인하여 이거는 반드시 정리를 해둬야 되겠죠.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우리가 제가 원리금 상한액이라서 원리금 상한액이라 쓰겠습니다. 상한액이라고 Y축을 이렇게 보시고 상한기간은 제가 10년으로 잡겠습니다. 상한기간은 10년으로 잡겠죠. 이렇게 10년으로 기간을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그렇겠죠? 자, 우선 제가 돈을 한번 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억을 한번 빌려보겠습니다. 차입금. 예문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1억을 제가 빌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차입금. 여기는 세 가지 다 고정이자율 관계 있습니다. 이걸 모두 고정이자율과 이렇게 관계 있습니다. 고정이자율 편의상 10%라고 정의하시고 갚는 기간을 우리가 상한기간이라 보겠습니다. 상한기간을 10년으로 보겠습니다. 계산하기 쉽게 10년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원리금 균등 상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원리금 균등이 뭔가 하면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똑같이 갚는 것을 원리금 균등 상한부터 먼저 볼게요. 원리금 균등 상한은 저당상수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빌린 차입금이 현재 얼마입니까? 차입이 1억이겠죠? 1억에 여기 뭐를 곱합니까? 저당상수를 곱하셔야 됩니다. 그럼 저당상수를 곱하는데 저당상수 공식이 좀 복잡해요. 그죠? 자, 이자가 10%니까 0.1이 되고요. 자, 1 마이너스 1 플러스 0.1에 몇 년이 있습니까? 10년이니까 10성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요거를 컴퓨터로 계산하면 약 0.16 이렇게 나옵니다. 0.16. 그죠? 더 뒤에 숫자까지 있는데 계산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계산하기 쉽게 그냥 0.16이라고 그냥 보겠습니다. 그러면 0.16을 곱하면 실제적으로 얼마씩 1년에 갚았습니까? 1,600만 원씩 10년 동안 상환한다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 나갈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럼 1년에 갚을 수 있는 돈이 얼마가 된다는 거요? 1,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1,600만 원이 되는데 이걸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원리금이라 씁니다. 원리금. 자, 원리금 무슨 약자입니까?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원금이라고 부릅니다. 원금. 되겠죠? 이렇게 하면 금리 되겠죠? 요거는 자, 원금과 자, 이렇게 하면 금리가 되겠죠. 금리가 뭐예요? 금리가 이자를 금리라고 부릅니다. 이걸 우리가 원리금 처음과 마지막을 똑같이 갚으니까 이걸 균등 똑같이 나누는 것을 분할이라는 말을 써야 되겠죠. 분할 상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1년에 1,600만 원씩 상환한다면 10년간 상환한다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하겠죠. 첫해 상환한 게 얼마였습니까? 1,600만 원이 상환됐다 이 뜻입니다. 이 1,600만 원의 내용을 살펴봤더니 자, 1,600만 원 안에는 뭡니까? 자, 이자만 하면 얼마가 되었습니까? 1억에 이자가 10%니까 1,0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했다 이 뜻이겠죠. 요 이자 부분이 1,000만 원 된다 이 뜻입니다. 자, 초기 이자가 얼마다? 1,000만 원이 존재하겠죠. 자, 1년에 갚는 돈이 1,600만 원이 되므로 자, 이자 1,000만 원을 빼고 남는 금액이 뭐가 된다? 원금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원금. 원금은 얼마 된다? 600이 원금이 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원금 부분과 이자를 합산하는 것이 자 1,600이 되겠죠. 그럼 1,600이 되었다. 원금 플러스 이자가 1,600이 되겠죠. 첫해 원금의 600이 상환되었으므로 여기 600을 빼고 나면 다음에 남아있는 잔금이 얼마입니까? 9,800
9,400이 되겠죠. 9,400이 되므로 9,400에 이자 10%를 적용하면 얼마 된다? 940만 됩니다. 자, 다음엔 이자가 줄었어요, 늘었어요? 줄었죠? 자, 줄었습니다. 이자가 줄었습니다. 자, 그러면 1,600에 940을 빼고 나면 원금 상환이 660으로 늘었습니까? 늘었죠. 그럼 초기는 뭐가 많다는 거예요? 이자 지급액이 많고 원금 상환액이 적으나 시간의 경과됨으로써 뭐는 늘어났습니까? 원금 상환은 증가하고 이자는 뭐다? 감소된다. 되겠죠? 이렇게 이자는 감소된다. 자, 그러면 이자 곡선은 우하향 곡선이 되고 원금 상환은 우상향 곡선이 되겠죠. 이 원금의 절반을 상환하는 지점은 어느 지점이 되었을까요? 3분의 2의 지점이 되므로 원금의 절반이 상환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공식을 만들어 본다면 영의만층 상환했는 비율이 되겠죠. 갚은 비율을 우리가 상환된 비율이 되겠습니다. 상환 비율이 났습니다.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잔금 비율이 됩니까? 뭐 된다? 잔금이란 비율이 되겠죠.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을 합치면 전체를 우리가 1이라 부릅니까? 그렇죠? 전체를 1이라 부른다. 자, 그럼 시험이 났을 때 다음 중 상환 비율을 구하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상환 비율을 구하세요라고 말을 하면 공식이 하나 만들었죠? 1 마이너스 넘어가면 뭐다? 잔금 비율 공식이 하나 만들어졌죠. 자, 이 공식도 기출되었고요. 자, 잔금 비율을 계산하려면 자, 이것도 제가 공식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잔금 비율은 뭐로 계산합니까? 연금의 현가 계수를 이용합니다. 뭐를 이용한다? 연금의 현가 계수 이용했죠? 그래서 연금의 현가 계수 이용합니다. 그래서 현가라는 계수를 활용하는데 분모는 전체 기간을 쓸까요? 전체 기간을 쓰고, 자, 분자는 연금의 현가 계수를 이용하였죠. 연금의 현가 계수를 이용하는데 분자는 남아있는 것을 잔여 기간으로 승화된다. 자, 이것도 기출된 지문이 되겠죠. 자, 공식도 한번 가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금의 현가 개수 뭐 있어요? 연금의 현가 개수요? 연금의 현가 개수. 자, 연금의 현가 개수를 분자든 분모도 똑같이 썼습니다. 연금의 현가 개수를 쓰는데 분모는 전체 기간을 이용하였고 분자는 남아있는 것을 잔여 기간을 이용해서 계산 문제도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이 원리금 균등 상환은 주로 어디에 많이 씁니까? 주택금융에 많이 씁니까? 네, 주택금융에 대부분 쓴 아파트 대출은 원리금 균등 상환을 주로 많이 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의 차이점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원금 균등은 저당 상수를 쓸까 안 쓸까요? 안 쓴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원금 균등은 원금만 처음과 마지막이 똑같습니까? 원금만 처음과 마지막이 똑같죠. 예,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 되겠죠. 그래서 원금 균등 똑같이 분할해 상환합니다. 그럼 현재 빌린 돈이 현재 얼마라는 거예요? 1억을 지금 차입했죠. 차입금이 현재 1억이잖아. 그죠? 1억이니까 만 단위로 고치면 동그라미 4개 되겠죠. 이게 지금 현재 1억이 되죠. 갚는 기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10년이니까. 자, 차입금을 기간으로 나눈다면, 상환 기간으로 나누면 1년에 갚을 수 있는 원금은 얼마가 됩니까? 1,000만 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원금의 상환은 1,000만 원이 발생하므로 이자는 남은 잔금의 이자를 10% 곱하면 되겠죠. 그럼 초기는 원금이 얼마 갚았습니까? 1,000만 원의 원금이 상환되겠죠. 1,000만 원의 원금이 상환된다. 그죠? 자, 그러면 요 원금이 처음이든 중간이든 마지막이든 똑같이 얼마입니까? 원금 상환액은 똑같이 1,000만 원 똑같죠. 원금 상환은 다 똑같잖아. 1,000만 원.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원금 상환액이 똑같다는 거예요? 안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죠? 요거는 뭐가 똑같습니까?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똑같다 이런 뜻이고, 요거는 원금 상환만 균등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1억이란 돈이 존재했죠. 여기 이자 10% 하면 이자가 얼마입니까? 1,000만 원 맞죠? 그럼 여기는 이자만 해도 얼마다? 1,000만 되거든요. 그러면 원금 1,000만 원과 이자 1,000만 원이니까 초기 상환이 가장 클까 많을까요? 가장 크죠. 그럼 다음 중 초기 상환이 가장 큰 상환 방식은 어떠한 방식에 물으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정답으로 뜹니다. 자, 그러면 한 번만 갚더라도, 한 번 갚으면 이 1억에서 1,000만 원을 갚았기 때문에 남은 잔액이 얼마다? 9,000만 원이 되겠죠. 다음에 1,000만 원과 다음에 뭐다? 이 1,000만 원과 다음에 1,000만 원 갚는다 했을 때 다음에 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남은 잔금이 9,000이 되니까 얼마다? 900이 되겠죠. 그러면 얼마 갚았습니까? 1,900이 되겠죠. 초기 상환이 가장 크고 후반기 상환이 가장 적은 방식을 우리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됩니다. 다음에 얼마다? 1,800, 그 다음에 1,700, 1,600, 1,800, 그죠? 1,500 뭐 이렇게 되겠죠. 1,400 이렇게 되겠죠. 이걸 원금 균등 상환을 다른 말로 체감식 상환 방식이라 부른다. 이걸 다른 말로 체감식 상환 방식이라 써듭니까? 되겠죠. 체감식 상환 방식이 된다. 자, 원금 균등을 다른 말로 체감식 상환 방식이 되며, 이 체감식 상환 방식인 원금 균등 방식은 초기 상환이 가장 크고 후반기 상환이 가장 적은 방식이 되겠죠. 이거는요, 누가 유리합니까? 중장년층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중장년층에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장년층 가장 유리한 방식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됩니다. 되겠죠?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 초기는 처음은 2,000만 원, 그 다음에 1,900, 1,800, 1,700, 1,600, 1,500, 1,400, 1,300, 1,200, 마지막엔 1,000만 원 본인 돈만 갚아도 되겠죠. 이렇게 갚는 것을 우리가 원금 균등이다. 자, 원금 균등, 그죠? 원금은 균등하지만 이자는 잔금이 감소되므로 이자도 함께 감소된다 라고 이렇게 보시고요. 여기와 정반대되는 개념이 뭐다? 체감식 반대가 최정식 상환 방식이 되겠죠. 최정식은 체감식의 반대가 되겠죠. 그죠? 최정식은 뭐의 반대다? 체감식의 반대를 최정식 상환 방식 되겠죠. 그래서 이걸 최정식 상환 방식이라 씁니다. 되겠죠. 최정식 상환 방식이라 씁니다. 자, 최정식은 점점 증가한다 했죠. 이걸 다른 말로 점정식이라 써도 될까요? 예, 점정식도 기출했죠. 점정식 상환하는 방식이 된다. 예, 점정식 상환 방식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갚는 금액이 초기 한번 봅니다. 현재 제가 처음에 빌렸는 금액이 1억을 빌렸어요. 1억을 빌렸는데 초기 갚는기 800, 그 다음에 900을 갖고, 그 다음에 1,000만 원을 갖고, 그 다음에 1,100을 갖고, 그 다음에 1,200을 갚는다. 이렇게 점점 갚는 액수를 증가한다 해서 이걸 점정식 상환 방식이겠죠. 만약에 1억을 차입했는데 800만 갚는다면, 자, 이자가 고정이자 10%니까 얼마입니까? 이자가 10%니까 1,000만 원 맞겠죠. 자, 1,00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지금 얼마만 갚았습니까? 800만 갚았으니까 얼마를 덜 갚았어요? 200을 덜 갚았겠죠. 그럼 200을 덜 갚으니까 이자도 안 되게 갚았죠? 이걸 마이너스 상환이라 쓴다. 자, 마이너스 상환을 우리가 부의 상환이 발생하겠죠. 어떤 상환이 발생한다? 부의 상환이 발생한다. 그러면 잔금이 늘었어요? 안 늘었어요? 늘었죠. 얼마로 늘었습니까? 1억 200으로 늘어나니까 이걸 우리가 마이너스 상환을 부의 상환이라 부른다. 자, 이걸 부의 상환이, 초기는 부의 상환이 발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부의 상한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채무 불이행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방식은 어떠한 방식이냐 물으면 최정식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900을 갚았죠. 그러면 원래 얼마를 갚은다? 1억 200의 10%가 되니까 102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900을 갚으니까 얼마를 덜 갚았습니까? 120을 덜 갚았죠. 자, 120을 덜 갚다 보니까 여기 120만쯤 늘었습니까? 안 늘었습니까? 늘었죠. 1억 얼마? 320으로 원금이 늘어나는 현상이 되겠죠. 자, 이걸 초기는 어떻게 씁니까? 이자도 변제 못하는 부의 상한이 발생하니까 풍선처럼 늘어납니까? 이걸 풍선 효과라 씁니다. 무슨 효과? 풍선 효과가 발생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풍선처럼 커졌다가 언젠가는 뭡니까? 자, 언젠가는 뭡니까? 자, 플러스 상한 됩니까? 그죠? 1100, 1200 이렇게 갚아나가면 어떤 상한이 발생한다? 플러스 상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상한이 발생함으로 나중에 잔금이 점차 줄어들겠죠. 초기는 잔금이 늘어났다. 자, 중후반기로 가면 잔금이 점차 감소함으로 인해 이걸 최정식 상한 방식은 자, 미래의 소득이 보장되는 누구에게 중요합니까? 젊은 층에게 유리한 방식은 어떠한 방식이냐? 그럼 미래의 소득이 보장되는 젊은 층에게 유리한 상한 방식은 자, 이 점정식 즉 최정식 상한 방식이 된다. 자, 우리 출제 문제는 간단하게만 했습니다. 자, 초기 상한이 가장 큰 것이 뭐냐 이렇게 물었었습니까? 예, 그래서 초기 상한액이 큰 순서 이렇게 물었었겠죠. 자, 초기 상한이 가장 큰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초기 상한액이 큰 순서를 물었으면 자, 제일 먼저 뭐요? 원금 균등과 다음이 원리금 균등과 다음이 최정식이 되겠죠. 최정식 되고요. 자, 다음 중 잔금이 가장 큰 것 물으면 어떻겠어요? 똑같죠? 그죠? 잔금이 가장 큰 순서. 자, 잔금이 가장 큰 순서라고 물으면 큰 순서. 자, 큰 순서를 물었을 수도 있고 한 번만 상한되더라도 자, 잔금이 가장 큰 순서를 물으면 뒤로 가야 됩니다. 어떻게 된다? 뒤지면 되겠죠? 최정식. 최정식이 잔액이 가장 커집니다. 자, 또 어떻겠습니까? 원리금 균등과 그죠? 원금 균등이 되겠죠. 잔금이 한 번만 상한하도록 잔금이 가장 적은 것은 뭐냐? 많이 물었습니다. 한 번만 갚더라도 잔액이 가장 적게 9천만 원이잖아. 한 번만 갚으면 얘는 뭐다? 잔금이 9천 얼마 있어요? 한 번만 갚으면 9,400이 되겠죠. 얘는 한 번만 갚으면 잔액이 1억 20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잔금이 가장 적은 것을 물었을 때는 뭐다? 자, 뒤로 가 보시면 됩니다. 총상환액이 가장 큰 수를 물었었습니까? 총상환액이 가장 큰 순서를 물었을 때도 뭔다? 총상환액이 가장 큰 순서는 뭐예요? 자, 최정식이 총상환액이 가장 많고 다음이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됐습니다. 초기 DTI 큰 순서를 물었었습니까? 초기에 뭐다? DTI가 큰 순서를 물었을 때도 자, 초기를 물으면 원금 균등이 DTI 가장 큽니다. 원리금 균등과 최정식. 여기는 자, 크기를 묻는 문제가 기출이 엄청 잘 됩니다. 되겠죠? 크기를 묻는 문제가 엄청 잘 되니까 시험이 잘 나옵니다. 매년 기출이 되므로 세 가지는 모두 고정금리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가 되어야 되겠죠? 자, 정리가 되어야 된다. 그죠? 자, 한번 볼까요? 자, 중요한금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원리금 균등 상한은 저당상수를 씁니까? 안 씁니까? 자, 저당상수는 어디만 쓰는 용어입니까? 원리금 균등에만 쓰는 용어인데 원금 균등에는 저당상수를 쓰지 않는다.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원리금 균등 상한 방식 한번 보겠습니다. 매 기간 원금 이자 합계가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법을 말한다.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죠?
자, 이거는 모두 고정금리를 가정하는 겁니다. 특징이 한번 봅니다. 동그라미 1번은 원리금 균등은 뭐를 썼습니까? 빌린 돈의 저당상수를 쓴다고. 저당상수는 어디만 썼습니까? 원리금 균등에만 저당상수 쓴다. 원금 균등이 저당상수가 쓸 적도록 틀립니다. 원금 균등은 저당상수를 쓰지 않고 원리금 균등의 저당상수를 씁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봅니다. 자, 이번엔 초기에 이자 지급이 많아요. 초기는 뭐가 많대요? 이자 지급액이 많습니다. 그죠? 원금 상환은 적지만 기간 말에 가까울수록 이자는 줄어들고 원금 상환은 점점 많아진다. 그죠? 자, 그러면 한 장 넘기면 3분의 2가 되면 원금이 절반이 상환된다. 그죠? 상환된다. 라 보시고 4번은 원금 균등 방법에서 초기 지불액이 부담이 적습니까? 누구와 비슷합니까? 원금 균등과 비교하면 자, 누가 더 적대요? 원리금 균등이 원금 균등보다 상환액이 적습니다. 초기를 물었습니다. 초기 원금 균등을 얼마 갚았어요? 2천만 원. 원리금 균등은 1,600을 갚았습니다. 자, 그 서로 비교해 두시고 원금 균등으로 갑니다. 원금 균등을 다른 말로 세제 체감식 상환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되겠죠? 이건 원금만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으로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자는 잔금에 이자를 붙임으로 잔금이 기간이 경감으로 줄어드니까 자, 이자도 감소된다. 특징 봅니다. 상환기간 동안 원금 상환은 일정하고 이자는 감소된다. 되겠죠? 저당 지불액도 초기가 가장 많고 후반기에 가장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자, 이번에 원금 균등 상환은 초기에 원리금 균등보다 저당 지불이 가장 많죠. 그죠? 자, 원금 회수가 가장 빠른 방법이며 가장 안전한 방식이 원금 균등 방식이라 묻습니다. 다음 중 가장 안전한 방식이 어떤 상환 방식에 물으면 원금 균등을 찍으셔야 되겠죠? 찍으시고요. 자, 3번 초기 원금 균등 상환 지불이 많아지므로 1, 2만 납부하도록 잔금이 가장 적은 방식은 맨 뒤로 갑니다. 원금 균등, 이거는 여러 번 기출되었습니다. 네, 원금 균등이 된다. 보시면 되고, 자, 점정식이라 부르기도 하고 최정식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초기는 상환이 가장 적고 후반기에 가장 많이 상환한 방식을 최정식이라 씁니다. 자, 특징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초기에 낮은 수준의 저당 지불을 또 시작하여 차입자 소득력이 늘어나는 속도를 감하여 사전대 합의된 증거를 단계로 저당부를 인식하는 방법이 되겠죠. 동그라미 2번입니다. 초기 지불액이 이자도 변제하지 못하니까 마이너스 상환 별표 칩니다. 이걸 마이너스 상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자, 마이너스 상환이 발생함으로 저당 잔금이 증가하게 된다. 잔금이 증가하는 정도보다 저당 지불이 크게 증가하는 결국 원금 이자를 모두 상환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미래 소득이 보장되는 젊은 층에 유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읽어보시고 이 세 가지를 여기는 비교하여 문제가 많이 출제되니까 기출 문제는 어떠한 형태로 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되겠죠? 자, 중요 기출 문제 봐둡니다. 대출 상환 방식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자, 1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매기 이자율이 감소했습니까? 감소했죠. 원금 상환은 증가한다. 그래서 이자는 여기 그림상에 우하향하는 곡선이 되고 원금은 우상향하는 곡선이 됐죠. 초기는 이자가 많지만 원금 상환은 적다 했죠. 후반기로 갈수록 이자는 증가하고 원금 상환은 감소된다. 이거 그래프 시험 잘 나오고요. 그렇겠죠. 1번이 바로 맞는 말이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에 비해서 전체 대출기간 만료 시 누적 원리금이 더 크다라고 했습니까? 자, 누적 원리금이 가장 큰 것은 뭡니까? 최정식이 가장 크죠. 다음이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이 됩니다. 그러면 원금 균등은 원리금 균등보다 누적, 자, 원리금 상환액이 적어야 되겠죠? 자, 뒤로 가봐야 된다고요. 누적액이 가장 큰 것은 최정식,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인데 원금 균등이 누적액이 가장 적습니다. 그죠? 자, 총상환액이 가장 적습니다. 자, 이렇게
크기를 지금 물었어요. 요거와 요거를 물었습니다. 자, 2번 틀렸고 3번. 대출 실행 시점입니다. DTI입니다. 요거 DTI입니다. 초기를 물었어요. DTI 초기를 물었다고. 초기를 물었죠. DTI. 그죠? 자, 최정식이 원금균등보다 크다. 이거 틀렸습니다. 최정식이 DTI가 제일 적습니다. DTI 제일 큰 것은 뭐다? 원금균등. 다음이 원금균등. 그 다음이 최정식이 가장 적습니다. 최정식이 DTI 초기 DTI 가장 적어야 되겠죠. 얘가 가장 적고 얘가 가장 큽니다. 원금균등이 가장 적다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DTI는 원금균등이 가장 크고 최정식이 가장 적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보시고 대출금을 주기 상환한 경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해서 원금 균등이 상환이 더 적죠. 자, 그 이유가 뭡니까? 자, 한 번만 갚더라도 잔금이 가장 적은 것은 뭐다? 원금 균등 상환이다. 이거는 많이 출제된 시문이 됩니다. 자, 5번에 최정식 상환 방식은 대출 잔액이 자,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자, 최정식은 대출 잔액 지속적으로 감소합니까? 이 풍선 효과라 했습니까? 초기는 잔금이 늘어났다. 일정 기간 이후에 감소됩니다. 초기는 대출 잔액이 늘었어요? 안 늘었어요? 초기는 대출 잔액이 늘었다. 어느 일정 시점이 지나가야 대출 잔액이 점점 감소하는 것을 우리가 최정식이다. 이걸 우리가 풍선 효과라 씁니다. 처음에 이제 바람 잡아놓으면 풍선이 커졌다가 뭡니까? 초기는 커지겠죠. 바람 빠지면 뭐다? 점점 줄어들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바로 준다 해가 바로 틀렸습니다.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게고 초기는 잔금이 늘어났다. 일정 기간 후에 점점 감소한다. 이렇게 시문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몇 년 출제가 되므로 반드시 정리가 된다. 여기는 건너간 해는 잘 없습니다. 매년 한 문제씩 꼭 나옵니다. 꼭 나오기 때문에 바로 정리해 두어야 되겠죠. 해둬야 되고, 자, 이번에는 한번 보겠습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비교하는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정은 말 그대로 뭡니까? 시간이 경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경과하면 고정금리가 뭐예요?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이자가 똑같죠. 이걸 고정금리라 씁니다. 자, 그림을 그리면 금리에서 이렇게 되겠죠.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쭉 그려보겠죠. 자, Y축이 금리가 됩니다. 금리. Y축을 뭐다? 금 이렇게 했죠. 자,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금리가 고정되어 있죠. 다른 색깔 없나? 있죠.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금리가 고정되어 있으면 고정금리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고정금리 되겠죠. 그죠? 여기서 고정금리는 뭐가 고정되어 있습니까? 명목이 고정되어 있어. 받는 돈이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돈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받는 돈이 고정되어 있어요. 이걸 명봉금리가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받는 돈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은행에서 받는 돈이 고정되어 있느냐? 은행에서 받는 돈이 변하느냐를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받는 돈이 뭐다? 자, 변동하느냐를 묻겠죠. 그죠? 받는 돈이 변동할 수도 있고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뭡니까? 고정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으면 고정금리는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실제 은행에 챙겨야 되는 돈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은행에 실제 챙겨야 되는 쪽 실질 이자율을 받았겠죠. 이 실질을 받아야 되는 이자가 은행의 마진입니다. 그죠? 은행이 챙겨야 될 실제 이자는 뭐다? 마진은 이만큼 챙겨야 되는데 이 마진율을 챙겨야 되는데 뭐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어 없어요? 예? 인플레이션 율이 발생하겠죠. 여기는 미래니까 예상 인플레이션입니까? 실제 인플레이션입니까? 예상 인플레이션입니다. 자, 계약 당시로 보면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자, 만약에 예상된 인플레이션보다 그죠? 실제 인플레이션이 더 많아질 수 있어 없어요?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겠죠.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것이 높아지더라도 이것이 받는 돈이 고정이 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받는 돈이 고정되니까 본인이 실질 이자는 줄어들까 안 줄어들까요? 줄어들겠죠. 만약에 자 받는 돈이 고정 안 돼 있으면 이거를 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변동금리는 어땠습니까? 은행에 마진이 있다면, 이 마진이 은행에 있다면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면, 그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면, 그죠? 만약에 기준금리에 인플레이션이 가산돼야 안 돼요? 가산되겠죠. 이 기준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이, 자 이거는 인플레이션, 여기서 말하는 인플레이션은 자 사후적 개념이 됩니다. 무슨 개념입니다? 사후적 개념. 인플레이션이 이만큼 발생되면 기준금리에 포함을 시킬 거라고, 그죠? 그럼 여기 포함되니까 이것이 기준금리가 변동합니까 안 합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기준금리가 변동하면 자 이 명목금리도 변동해야 하네요. 변동합니다. 누구인데 증가하겠습니까? 차입자에게 다 떠넘길 수 있습니다. 자 차입자에게 모두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자 변동금리는 누구에게 유리한 방식입니까? 금융기관, 대출기관에 유리하겠죠. 자 이거는 위험을 모두 누가 떠안았습니까? 차입자가 떠안고, 이거는 대출자가 떠하니까 대출자가 얘는 불리해집니다. 만약에 이게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면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에 실제 인플레이션이 늘어났다면 이거를 뭡니까? 자 금리가 고정이 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자 이 본인의 실질이 감소됩니까? 증가됩니까? 감소되는데 증가로 자꾸 시험 놉니다. 뭐론다? 증가. 실질, 자 실질이 증가한다고 하면 틀립니다. 자 고정금리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늘어난다면 금융기관의 실질 이자는 증가해야 된다 하면 틀립니다. 실질이라는 뭐로? 감소된다. 이것도 시험 엄청 많이 출제했고 놓으면 틀릴 가능성이 수험생들이 높다는 겁니다. 이걸 감소를 뭐로 바꾼다? 증가라습니다. 자 그러면 대출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대출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뭐를 기준다? 대출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누가 누구보다 높은 게 일반적입니까?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이것도 출제가 많이 됐어요. 자, 두 개 비교를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봅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있습니다. 자, 고정금리 저당 대부는, 자 저당 기간 동안 이자가 똑같다는 겁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자가 똑같다. 이걸 자 고정이율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인플레이션 등에 의해서 시장금리가 상승할 수 있습니까? 시장금리 상승했죠. 대출기는 수익성이 악화되겠죠. 시장금리 올라가더라도 금리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불리하잖아. 되겠죠? 자 3번 반면에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차입자는 불리해지겠죠. 그렇잖아. 차입자는 불리한다. 그러면 차입자가 불리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에 여기 고정금리가 10%라고 봅시다. 자 고정금리가 10%예요. 자 그러면 저당 당시, 계약 당시 이자율이 얼마 하겠어요? 10% 하기로 했잖아. 자 시장 이자율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습니까? 자 시장율이 7% 내렸습니다. 시장 이자율이 낮을 때는 누가 불리하다죠? 차입자가 불리하잖아. 그래서 차입자가 불리하니까 이 차입자는 다른 은행 갈아타기 할까요 말까요? 이걸 대환이라 씁니다. 다른 은행에 돈을 빌려 갚는 것을 조기 상환하려고 하겠죠. 자 그럼 차입자는 자 7%만, 시장 이자가 7%니까 7%만 주면 되는데 계약상 이자율이 10%, 약정 이자가 10%니까 3% 더 주죠. 그러니까 불리한 입장이 되니까 조기 상환함으로 인해서, 이 조기 상환하면 누가 불리해집니까? 대출자가 위험해진다. 은행이 위험해지죠. 왜 위험합니까? 이자를 못 받으니까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기 상환은 언제 하는 겁니까? 시장이 낮을 때 합니까? 높을 때 합니까? 낮을 때 한다. 높을 때는 조기 상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조기 상환 하나 암기합니다. 자 어떨 경우에 조기 상환한다? 시장 이자율이 낮을 때, 시장이 감소할 때 조기 상환합니다. 시장이 증가할 때 조기 상환하는 거 아니다. 이거 하나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합니다. 엄청 시험 잘 놉니다. 자 되겠죠?
자, 그래서 이때는 조기산하려 하니까 대출계는 조기산 위험을 안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이 조기산 위험을 누가 부담한다? 은행이 부담하는 것을 대출자가 부담한다. 되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4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대출기간은 고정금리로 대출하는 경우 변동금리로 제출하는 경우보다 초기 금리가 높아요, 낮아요? 초기 금리가 누가 높다?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초기 금리가 높습니다. 되겠죠? 초기 금리가 높다라고 말을 씁니다. 되겠죠? 자, 쭉 보시고, 자, 변동이자를 저당대우 방법이 있습니다. 자, 1번 변동이자를 저당대우 한번 볼까요? 대출자 변동이자를 저당대우는 이자의 변동금이 전부 일부 차입자로부터 대출자로 차입자로 증가시킨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시장이자를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받는 돈이 변동한다는 것은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기준금리에 모두 가산이 되기 때문에 이 기준금리가 변동하니까 누구에게 인플레이션을 증가시켰습니까? 차입자에게 모두 떠넘기는 것을 증가시킨다. 자,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이 유리한 방법이 뭡니까? 변동이자로 대출하는 게 유리하겠죠. 자, 이거를 말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사전에 약정된 방법 일정 기간마다 대출금리를 조정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약관이라고 했습니다. 자, 은행가 뭐가 있어요? 약관이 있거든요. 약관에 의하여 보통 우리가 약관은 분기별로 조정하는 방식도 있고, 자, 월별로 조정하는 방식도 있어요. 조정 횟수가 짧을수록 누가 유리합니까? 은행이 유리하겠죠. 대출자가 유리하고. 조정기가 길수록 차입자가 유리한다. 자, 이거를 약관을 측정할 때 6개월 단위로 조정한다. 인플레이션을 조정하는 것과 한 달 단위로 조정하는 것과 3개월 단위로 조정하는 경우가 다르겠죠.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차입자는 불리합니다. 그죠? 조정 주기가 길수록 차입자는 유리한 방식이다. 이런 것도 시험에 놓았습니다. 그죠? 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뭐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자, 글자 뒤에 굉장히 많이 적어놨고요. 거기 변동이자를 보면 밑에 공식이 있거든요. 공식이 있습니다. 자, 공식겠죠? 자, 공식 한번 봅니다. 변동률은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가산금리를 은행의 마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은행마다 마진, 가산금리. 되겠죠? 자, 그러면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로 되어 있으면 변동금리는 되겠죠?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인데 이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책에 있는 공식을 그대로 적는다면, 자, 여기 변동금리 되겠죠? 변동금리. 기준금리 플러스 뭐다? 가산금리. 이렇게 됐죠? 가산금리. 자, 변동은 기준이 변동합니까? 이게 변동해요. 얘가 변동해요. 얘는 뭐다? 한번 정하면 변화가 없는 불변 상태가 됩니다. 이것도 많이 바꿔놓습니다. 계약기간은 아무런 변화가 없겠죠. 자, 기준금리로 가장 많이 쓰는 게 CD금리를 썼습니까? 자, CD금리가 뭐요? 양도성 예금증서라 씁니다. 이걸 양도성 예금증서 되겠죠? 예금증서. 원래 예금증서는 양도가 되어야 안 돼요? 안 되죠. 양도성이 있는 예금증서를 발행하는데 이걸 CD금리라 씁니다. 요거는 보통 뭡니까? 분기별로 발행합니다. 왜 분기별로 많이 발행해요? 계절이 바뀔 때 인플레이션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죠? 분기별로 놓든 3개월로 놓든 같겠습니까? 그죠? 1년은 몇 달이라 했습니까? 예? 1년 몇 달이에요? 12개월이겠죠? 우리나라는 몇 계절입니까? 4계절이에요. 계절이 분기입니까? 계절이나 분기는 같은 용어죠? 그죠? 보통 우리가 계절이란 말을 더 많이 쓰죠? 분기가 뭐냐 또 모르는 사람이 있어. 지금 계절로 바꿔 적었어요. 같은 용어입니다.
그죠? 자, 하나의 계절을 하나의 분기라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4계절이니까 4분기로 돼 있어요. 11월 4계절을 나누면 한 분기가 3개월로 옵니다. 그럼 문제가 나왔을 때 분기별로 놓든 3개월로 같은 용어예요. 이렇게 암기했는데 이렇게 놓으면 틀리는 사람이 있어 그래요. 문제지 놓으면. 똑같은 말인데. 자, CD 금리는 분기별로 인플레이션을 반영합니다. 약관에서. 근데 코픽스 금리라고 있습니까? 코픽스 금리도 있어요. 요즘 최근에 들어와서 코픽스 금리도 많이 씁니다. 그죠? 코픽스 금리가 뭐다? 자, 우리 은행 가면 은행도 협회에 있습니다. 협회에서 매달 15일 날 금리를, 평균 금리를 고시합니다. 그 고시하는 거 있죠. 거기 맞춰서 하는데, 그죠? 자,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요. 돈을 빌려와야 되잖아. 빌려오는데 그 비용이 들까 안 들까요? 그죠? 비용이 들죠. 이걸 자금 조달 비용 지수라 씁니다. 이제 경남은행에 물어봤더니 우리 은행에가 돈 빌려온다 하더라고. 우리 은행은 한국은행은 빌려오고요. 그죠? 맑은 거는 또 경남은행가 또 빌려온다 하더라고. 그러면 이자가 늘어나겠어, 안 늘어나겠어요? 늘어나겠죠. 밑으로 갈수록. 그럼 이게 자금 조달 비용 지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자금 조달 비용 지수를 코픽스 금리라 씁니다. 되겠죠. 그러면 보통 요거 6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조정하는 것도 있어요. 6개월로 조정하는 거하고 1년 만에 한 번씩 조정하는 건 나눠요. 그죠? 실제로 한국은행 콜 금리는 잘 안 써요. 예? 은행에서 한국은행 콜 금리는 안 빌려주겠죠. 개인에게. 그죠? 자, 이런 것을 뭐로 쓴다? 기준금리로 쓰겠다는 거예요.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다? CD금리 제일 많이. 그 다음이 코픽스 금리 씁니다. 이거 쓰는 경우도 이거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변하면 기준금리도 변동합니까? 기준금리가 변동하면 변동금리도 변합니까? 두 개는 비례입니까? 반비례입니까? 비례관계 성립합니다. 가상금리는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틀려집니다. 뭐 따른다? 개인의 신용도. 개인의 뭐다? 신용도. 예, 따라 뭐다? 다르다. 신용등급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있어요. 그죠?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가상금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는 계약 기간 동안은 변화 없습니다. 보통 여러분 하시면 3년 계약 많이 해요. 몇 년 계약 많이 합니까? 3년 계약 많이 했습니다. 은행과 계약을 해보면 1년 이내 갚으면 약관에서 보통 2%를 중도상환수로 부과합니다. 은행의 입장은 왜 중도상환수를 부과하려고 합니까? 최소 약정을 3년으로 많이 잡아요. 예? 최소하는 약정이 중요합니다. 최소 기간과 최대 기간이 있겠죠. 최대 기간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뭐 20년 하든 30년 하든 관계없습니다. 최소 기간 보통 3년을 많이 쓰고 최대 뭐다? 뭐 20년 하든 30년,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3년이 지나면 1년 단위로 자동 약정이 되거든요. 그죠? 그럼 3년 동안은 왜 묶어놨을까요? 은행에서 뭐다? 설정 등기하잖아. 등기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금방 빌려갔는데 금방 갚으러 오면 설정 비용만 날리는 거야. 평가액만 날리는 거야.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이 기간 안에 오면 뭐를 받는다? 중도 상환수로 받겠습니다. 그래서 중도 상환수수로 이거 받으려고 합니다. 은행은 손해 보겠다는 거 안 보겠다는 거요? 안 보겠다는 거예요. 이런 비용들을 모두 중도 상환수로에 넣어서 뭡니까? 차입자에게 다 떠넘길 수 있겠죠. 보통 2년 이내에 이렇게 갚으면 은행에서 한 1.5% 정도, 1년에서 2년 사이는 1.5% 받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2년에서 3년 하면 보통 한 1% 정도 많이 받는 것더라고. 요 사이에. 이 중도 상환수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3년까지는, 최소 기간 3년까지는 무조건 가겠죠.
넘어가면 1년 단위로 신용등급 다시 재평가해가지고요 자동 연장되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다. 아래 기출문제, 중요기출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주택금융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여기도 출제 잘 됩니다. 출제가 엄청 잘 되니까 봐둬야 됩니다. 자, 1번 옳은 것이 나오면 어려운 문제입니다. 틀린 것이 나오면 쉬운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그죠? 옳은 거 하니까 좀 어려웠던 문제다. 난이도 높습니다. 자, 원금 균등 방식과 원리금 등 1회차 불이익은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아까 원금 균등 1회차가 2천만 원, 원리금 균등 1회차는 1,600만 원이었어요. 그죠? 그럼 동일해요? 달라요? 다르다 했습니다. 1회차 이전은 동일할 수 있습니다. 원리금 상한액은 당연히 다릅니다. 자, 1번 틀렸고 동일하다 아닙니다. 2번 자, 변동금리 이자율과 고정금리 이자율 같고 그죠? 향후 금리 상승이 예상된다면 차입자 변동금리가 고정보다 유리하다. 뒤집어졌네. 되겠죠? 여기 주어진 단서의 문제가 뭡니까? 변동과 고정이 같다 했습니까? 출발점이 같다 했잖아. 그죠? 출발점이 같다 했죠. 변동과 고정이 같고 그죠? 시간이 그런가 하면 누가 유리합니까? 예? 고정이 유리하겠죠. 이게 이자 적게 냈잖아. 이게 뭐다? 이자 적게 이게 유리하잖아. 변동이 불리하겠죠. 이자가 더 높아 올라가잖아. 금리가 뭐가 올라간다? 금리가 더 커져간다. 세 번째 봅니다. 자, 일반적으로 차입자 소득과 담보 부동산 가치는 그죠?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경향으로 인해 차입자 채무의 위험이 높아진다. 자, 그러면 차입자 소득과 담보 가치 시간에 갈수록 증가됐습니까? 월급도 늘어나고 집값도 올라갑니다. 그럼 채무 불이익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겠죠. 집값도 올라가고요. 월급도 올라가 소득도 늘어나는데 돈 안 갚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채무 불이익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낮아진다. 자, 4번 변동금리 및 주택담보대출 이자율 정기가 짧을수록 이자율 변동률 차입자에서 대출자입니까? 대출자에서 차입자입니까? 대출자에서 차입자. 뒤집어졌죠? 그래서 대출자에서 차입자로 증가된다. 뒤집어졌고요. 5번에 차입자가 대출액을 중도 상환할 경우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보다 대출 잔액이 가장 적죠. 그래서 잔액이 가장 적은 방식은 원금 균등 방식. 이거 엄청 많이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었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